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방을 손에서 놓고 싶은 충동이 찾아왔을 겁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또 알림이 쏟아지고 있고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면 그 소리에 묻혀 잠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잠깐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면 낮엔 누군가 앞에서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이 지금 이 피곤한 얼굴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잠깐 의심이 드는 그 감각.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진이 빠진다면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2022년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54%, 즉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8.7명이 지금 당장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관계 디톡스의 필요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가 면역기능 저하,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는 공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4년 임상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번아웃의 주요 원인 1위는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1위였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고 나약한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신경생물학적 반응입니다. 1960년대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한 연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가족 상담 녹취록 파일들이 쌓여 있고 흐릿한 형광등 아래 한 심리학자가 수백 건의 가족관계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레이 보헤이였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화를 낼 때 식탁 앞에 앉은 다른 구성원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상대가 우울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는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상대의 감정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 보헤는 1978년 저서에서 이 현상을 정서적 융합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관계 안에서 자아를 잃고 타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도 결정되는 거죠. 1998년 개발된 자아 분화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 불안 지수와 관계 만족도 하락이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성인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성인은 친밀함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관계 전체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패턴의 뿌리가 훨씬 오래된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융합 문제가 단지 개인의 심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구조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술잔을 내밀 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장면, 명절 식탁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의 눈빛,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만 읽음 표시가 남은 메시지를 보며 불안해지는 마음. 미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고맥락과 저맥락으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대표적인 고맥락 사회입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명시적인 언어 표현보다 분위기와 맥락을 읽는 눈치가 사회적 기술로 작동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우리라는 단위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거죠. 유교적 위계 질서가 깊게 내면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연령과 직급이 높은 상대방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례함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2022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이유 1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 설정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사회화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학자 헨리에트 클라우서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훨씬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되도록 설계된 사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잡힌 날이면 아침부터 체하는 위장,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쏟아지는 극심한 피로감. 이것들은 과민함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불리는 패턴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압해온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낯선 사람이 됩니다.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장기적 과분비를 유발하며 이는 면역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감 피로는 처음에는 간호사와 상담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연구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현상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심리학회 2024년 조사에서 번아웃 상태의 응답자 중 701%가 번아웃 이전에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지만 무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자신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느낌이 맞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패턴을 정서적 흡혈 행동이라 분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대방의 의도적인 악의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공감의 불균형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요구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무시당하는 관계에 오래 머문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독성 관계의 핵심 특징은 상호상의 부재입니다.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이 독성 관계를 이탈한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80% 이상이 이탈 직후 죄책감을 경험했지만 6개월 이내에 자존감과 활력이 유의미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였던 셈이죠. 두 그루의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겨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을 때 두 나무 모두 성장을 멈춥니다. 반면 충분한 간격으로 심긴 두 나무는 각자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간격 덕분에 두 나무 사이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두 존재가 각자로서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웬이 말한 건강한 관계의 핵심 조건은 연결과 분리의 동시 존재입니다. 완전히 융합되지도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 연구자 존 가트맨은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관계의 공통점 중 하나가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오히려 공감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6개월 이후를 추적한 임상 연구들에서 관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경우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검증한 첫 번째 거리두기 방법은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그 이후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 줄씩 적어가는 감정일지 쓰기가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낀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 기법은 임상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개발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검증된 의사소통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상처받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하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한 의사소통입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사 표현인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디지털 경계 설정입니다. 업무 외 시간의 연락 차단, 소셜미디어 알림 끄기는 현대 심리치료에서 기본 처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든 연락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째 방법은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재설계입니다. 매주 만나던 사람을 격주로 만나고 3시간짜리 만남을 1시간으로 줄이는 이 단순한 조정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심리상담 녹취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볼비의 이론을 발전시킨 메리 메인의 연구는 어린 시절 경계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핵심은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한다는 조건부 애정 학습입니다. 칭찬이 순종과 연결되고 거절이 사랑의 상실로 연결된 반복 경험이 거절 자체를 위험 신호로 신경계에 각인시킨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과 같은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뇌가 그것을 실제 고통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레드쇼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족 내 평화 유지 담당이었던 사람은 어느 관계에서도 평화 유지 담당이 됩니다. 경계 설정이 어려운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와 신체가 학습한 생존 전략의 결과이며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신경가 소성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경가 소성 연구에 따르면 경계 설정을 반복 연습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처리되던 거절 반응이 점차 중립적인 신호로 전환됩니다. 존 카밭 진의 연구에서 8주간의 명상 훈련이 감정 반응성을 낮추고 타인의 감정에 흡수되지 않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틴 너프는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공감하는 연습이 경계 설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페에서 잘못 나온 음료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 작은 경험 하나가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 되는 거죠. 2024년 임상 연구에서 경계 설정 훈련을 12주간 수행한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자존감 지수가 평균 23% 상승했고 관계 만족도도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첫 번째 행동이며 당신이 온전할 때 주는 사랑이 지쳐서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